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서지용 삼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생지원금 일단 핵심은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민생지원금 이제 보편 지급, 차등 지급, 혼합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먼저 지급 방법은 2차에 걸쳐서 지급되고요.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최초 15만 원, 추가 지원금 10만 원, 그래서 25만 원이 이제 지급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최초에 30만 원, 이제 추가 10만 원에 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초 40, 그다음에 추가 네.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한 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 사태 때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규모 추경이 한 183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지만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구당 네. 4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지급이 그렇죠.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그 소득 상위 10%의 경우에는 2차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민생지원금이 소비진자 또 소비지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진자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의 코로나19 예. 사태 때도 보게 되면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 바로 소비 이제 진작 효과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 지급 당시 이후에 네. 민간 소비가 분기 기준으로 1.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도 결과적으로 7.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로 직접 이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민생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에 집중이 돼야 민생 회복에 효과가 더 크고 뭐 재정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편 지원금 플러스 이제 차등 적용하는 예. 부분들이 이번 정책에 반영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논란은 이제 그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한테 1차에 15만 원씩 지급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차라리 그거를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그 같은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그분만 이제 배제시킨다 그러면 이분이 좀 어떤 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 분들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형평성 문제도 예,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데 정부에 대한 지원금 하나도 못 받는 게 문제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절하게 어떤 형평성과 그런 그 차등 적용하는 걸 좀 고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민간 소비가 계속 악화되면서 소비 판매액 지수가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지급을 통해서 추후에 민간 소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 지원금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생지원금 어떻게 또 펼쳐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볼게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 집가 계속 오름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권 말고 비강남권, 뭐 마포구, 양천구 이 일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정부 시기에 집값 폭등보다 지금이 더 오름세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심리 때문인 건가요? 예,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급적인 예.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근 4년 내 최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 요인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권에서 사실은 토지 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됐던 것들이 상당히 이제 투자 수요를 자극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강남권 외에 이제 양천구나 이제 이른바 마용성 지역 예. 이런 지역까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일종의 그 토지 거래 허가 재지정 예. 이후에
이 지역에서는 사실 실수요자 아니게 되면은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투기 거래자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제 몰려가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그 고려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기가 상당히 이제 이자 부담에서 완화됐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이때 좀 받아야 된다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정부의 어떤 정책 실기도 있는데 일단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주담대라든지 예, 신용대출 DSR. 1억 이상 받는 분들한테 스트레스 DSR 3단계 1.5% 가산금리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일단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수요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서울의 경우에 이제 아파트 매매도 오르고 있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전세, 월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같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 상승 불씨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수도권에 출근하는 지역에 그렇죠. 거주하시는 과천, 성남, 성담 분당에 있는 분들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대요. 올랐어요. 예. 최근 일주 동안에 성남, 과천, 그다음에 이제 분당 이쪽 지역에 한 0.35%, 0.40% 사이로 올랐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 집값 보게 되면 5년 내에 약 4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서울에 집 구입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지속될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 집값도 오를 수 있는 문제로 이제 제기된다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오히려 갭 투자를 좀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문제는 또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묵거려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 투기 거래 해당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인들은 우리나라 고액 전세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이 어려우니까 개인 간 대출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집을 대여해주고 그만큼 이제 대출을 받는 사인 간 네. 거래가 이제 갭 투자죠. 그러니까 주택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실 마땅한 규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택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남권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갭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마용성이나 이런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책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게 문제고, 실제로 이제 갭 투자에 대한 일종의 뭐 페널티 성격의 어떤 제재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예. 한 이런 문제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뭐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은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계 최초의 주택 구입하는 분들, 그다음에 신혼 가구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LTV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 말고 실제로 수요가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모니터링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 한도 제조정 상향 조정해주고 DSR도 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좀 구체적인 대책들이 많이 마련됐을 때 실수요자가 이런 갭 투자로부터 조금 어떤 피해를 보여준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